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3km가량 영향을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네. 이천공 씨 사건은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수사는 전혀 안 되고요. 네. 대신에 책을 쓴 국방부의 부승찬 전 대변인. 이 문제 제기를 한. 오늘 자택 압수수색 당했고. 자택을요? 예, 아침 10시 좀 넘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안 끝났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요. 예. 천공을 이렇게 수사했더라면은 지금쯤 이 사건은 일찌감치 다 끝나버렸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수사 안 하고. 예. 오로지 의혹 제기한 그것도 별건으로. 별건이요? 예. 천공에 관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군사기밀이 누설된 게 없냐 이거죠. 아, 그래가지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했는데, 근데 저자인 부승찬 박사는 군의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예. 기밀에 관해서는 이 양반이 굉장히 전문가고 신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다 보안 조치를 하고 쓴 책인데 그걸 군사기밀로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 기무사 지금 방첩사가 나서가지고 이제 전 대변인을 수사하고 대변인실에서 또 뭐 법화 사용 내역이다 뭐다 다 터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거 별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건은 아직 착수도 안 되고 고발장도 못 받는데. 자, 김종대 의원과 부승찬 박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천공 씨가 관저 그리고 또 국방부 사무실을 이렇게 먼저 방문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방문했으니까 방문한 열람 출입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그때 보초를 선 사람들, 그때 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 끝날 텐데 이천공 씨 그리고 같이 왔다는 윤핵관 의원 그 조사를 하면 될 텐데 그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조사 간단한데요? 없어요. 제가 고발당한 게 작년 12월 5일이니까 네. 지금 2달 반이 지났죠. 지금 고발당한 김종대 의원만 조사하고. 네. 나머지는 전 육군 참모총장은 서면 진술만 받았고. 네.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경찰이 브리핑한 거 보십시오. 관련자들은 안 했습니까 수사를? 우선 천공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요? 지난주 브리핑입니다. 유튜브? 아니 인적 사항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알아요. 유튜브 쳐보면 다 나와요. 예. 그런데 2달도 더 지나서 하는 얘기가 인적 사항 확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공정치가 못하죠. 일단은 의혹부터 규명하고 그 다음에 잘잘못은 따지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사는 안 되고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책 쓴 거, 네. 그다음에 대변인 시설 재임시에 있는 거 다 털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글시에서 항상 이천공 씨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수사는 안 될지, 왜 이거 진상규명 금방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일정도 경로도 그다음에 CCTV도 그리고 통화 내역도 얘기합니다. 한반도 문제 먼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하고 있는데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쏘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라기보다도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 네. 계속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이 물론 결의안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야기되는 걸 북한 외무성에서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지난 주말에 화성 15형을 발사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괜히 발사하진 않아요. 다 경고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지난 일요일 날 있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재차
그 공중연합훈련에서 그 발진하는 전투기 기지가 있는 거리를 맞춰서 거기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 측 대응이 또 나오겠죠. 네. 이제 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지점 쪽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예선전이고 예.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될 때 북한이 이미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 예선전이라면 그때 가선 본선인 것 같은 네. 이런 어떤 그 대규모 고강도 군사적 긴장이 촉발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군사적인 면에서 특히 한반도의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최대 고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정부 측에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제 동해 공해상에서 독도 인근입니다. 한미일 3국이 훈련을 했어요. 네, 전에 했던 데죠. 작년에. 네.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일본 군함은 또 이렇게 일장기 걸고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이지스함이 동원된 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지스함은 그 조기경보 탐지 레이더가 스파이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고 SM-3 또는 SM-6와 같은 요격 미사일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이 요격 미사일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미 공동훈련을 했는데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예견했던 게 작년에 이제 곧 공동훈련이 있을 거다.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한 궁극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상황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이제 공동의 교전 수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단일 지휘관에 의한 삼국의 연합훈련,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목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은 완행열차가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평소부터 공동의 교정 규칙으로 하나의 국가의 군대처럼 움직인다.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뻔한 거죠. 이제는 저기 교전 수칙에다가 공동 미사일 사령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시아판 동북아 MD 체계 이런 부분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면 일본이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일본이 판단하고 일본이 지시하고 막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건 미국이 지휘하겠으나 네. 각자 3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들이 한꺼번에 다 동원되는 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 공유입니다. 동일한 화면에 동일한 데이터를 3국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단일 지휘관이 지휘해야 된다. 이런 모색들이 지금까지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는데 빠르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준비고 어쩌면은 지금이 최대 호기일 겁니다. 북한 미사일이 뭐 일본 열도를 훅훅 지나가는 이 시점이 아무런 어떤 그 반대 의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최대 절호의 호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 해빙기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 또 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 해빙기라고 표현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마음 걸려요. 좀 굴욕적이고요. 그 처음으로 기미가요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요. 그건 기미가요는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본에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침략 전쟁 때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1999년까지 그 일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연주예요. 네. 그런데 그 1999년에 자민당이 이제 그 다시 이걸 복원시켜가지고 국영화되면서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그거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가사 내용도 그렇고 이거는 일제 제국주의 당시에 그걸 미화시키고 천황 체제에 지금은 천황 체제 말고 그 당시에 그 거의 뭐 신격화되는 그 천황 체제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연주를 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해 이제는 일본에서 이제 한국 군함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그것도 다케시마의 날에 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계속 있을 건지 그런 게 좀.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지정학적 변화를 하나를 꼽는다면 전 일본의 부상이라고 봅니다. 예. 새로운 안전보장 전략서가 작년에 통과되고 방위계획, 새로운 중장기 방위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공격 능력이에요. 반격 능력을 갖겠다고 했죠. 근데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도쿄 시내에 6만 명, 7만 명에 모여서 집회했을 겁니다. 아베 때 평화헌법 수정한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했고 네. 60년대 70년대에는 안보 투쟁을 했던 나라예요. 안보 정책을 바꾼다는 거는 일본 시민사회에 엄청난 그 논란을 초래하고 정치적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이런 정책 변경 공격 능력을 갖겠다는데 저항이 없어요. 아무런 없습니다.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순탄하게 안보 정책을 바꾼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필리핀, 호주에 일본 자위대 전략이 진출할 수 있게 길을 텄어요. 그 다음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본 내에서조차 논란이 안 되고 어느 날 이런 어떤 그 공격 국가로서 기지 국가로서 무장 국가로서 이렇게 한꺼번에 도약을 했다.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일본의 존재, 동아시아 지정학의 가장 큰 변수가 나타난 이점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이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질문 하나만 하고 다른 세계 정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거액의 달러 뭉치가 북한으로 나갔다는 중앙일보 칼럼이 있었는데. 네. 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그 좀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근거는? 예. 아니, 근거는 어디서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 고발당하는데 이분들은 고발 안 당해요. 그렇죠. 이분은 어디서 들었대요. 그래서 칼럼을 썼어요. 이게 근거가 이거 네. 굉장한 명예훼손이고 굉장한 이게 근거를 대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갈 때 전용기에다 거액의 달러 뭉치를 갖고 싸갔는데 올 때는 3대 세습 찬양 책을 잔뜩 싣고 왔다는 얘기인데 아무런 어떤 검역 또 어떤 통관 절차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전용기가 통관 절차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2중 3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왜 이런 건 고발당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입니다. 만 1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1년은 며칠 앞둔 지난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깜짝 방문했습니다. 네.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5시간 정도 키이우에 머물렀죠. 네. 그러니까 핵심 측근 몇 명밖에는 미국 내에서도 몰랐던 극비리의 방문이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전쟁 중인데 네. 다시 말해서 그 전쟁 중인 미국이 지원하는 국가의 수도에 대통령이 갔다. 이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그 타격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렇죠. 그걸 그건 알고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건 이번 전쟁에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과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이제 그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푸틴 당신은 내가 여기까지 날아왔다. 나는 절대 실패 안 한다.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그 최근에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만하지라는 국가부터 해가지고 전투기는 좀 어려운데라는 그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좀 미국이 보기에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전쟁에 미국이 어디까지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방국에게도 주는 그런 효과도 이번 그 직접 키이우까지 굳이 날아갈 이유는 없었는데 이제 간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미국의 국내 사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한 4월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다시 출마를 선언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하자마자 몇 달 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갑자기 철수하는 작년 바람에 8월입니다. 네, 8월에 그때 이제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죠. 네. 그때 굉장한 지지율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그 전 세계 단일 대오를 미국 그 어떤 지휘하에 형성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22일이었던가요? 그 B9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동유럽 국가 소련의 그 동맹 국가들인데 지금은 이제 나토 회원국이 된 그 9개 나라가 정상회의를 부크레슈트 그 9개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정상회의를 했어요. 분명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우리는 나토국이고 더 이상 러시아의 그 압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회의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 그 자신의 그 외교적 역량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이제 그 노리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방문 깜짝 방문이었던 거죠. 반면 러시아에는 또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네. 왕이 부부장이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가 지금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뭐 푸틴이 굉장히 환대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도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안보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그 미국의 그 전략적 거점으로 이제 그 일본이 떠오르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그 나토 아까 말씀드렸던 부크레슈트 9 그 국가들이 사실은 그 이제는 미국의 나토 그 기지의 천병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들이 그 대통령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저 무기를 하이마스라든가 등등 것도 거기다 놔라. 우리나라에 좀 놔달라. 폴란드 그다음에 그 발칸 3국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나서서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기댈 곳은 신냉전. 네. 그 동유럽을 중국밖에 없죠. 네, 동유럽 다 뺏긴 마당에서 중국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죠. 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는 뭐 진짜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네. 왕이 위원을 그런 그 신냉전 구도로 가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져도 한계는 있다. 이번에 왕이가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는 유럽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정상들하고 정상회담도 다 하고 물론 왕이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미넨 안보 회담에 참여했어요. 이 회의에서 그 평화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가서 푸틴한테 설득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미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저 서방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중국이 애시당초에 러시아를 군사적 지원을 했더라면 이 전쟁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예컨대 전쟁 초기에 중국이 드론이 제일 뛰어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드론 같은 거 러시아에 지원해 줬으면 이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워질 뻔했는데 아직까지 군사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어떤 동방의 제국으로 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견제를 받았고 지정학적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시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푸틴에게 종전을 일단은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것이 결실을 맺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회색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두고 봐야 된다. 자칫 이게 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냉전적인 요소가 강조되면은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느낀 이런 서방이 중국에 대해 더 강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미국도 사실은 원치를 않고 그래서 요번에 가가지고 어떤 푸틴하고의 그 종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러시아는 지금 중국에 점점 종속돼 가고 있어요.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중국은 이걸 지렛대로 해서 자신의 그 분쟁에 대한 협상과 중재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자기 국가 전략이다.
그렇죠. 이 자체가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중러가 한편으로 간다는 뜻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쟁 지금 1년인데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행히도 아직은 너무 먼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전략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려한 러시아가 그 정도까지 힘을 가지는 그런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현재 러시아는 그런 입장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재라는 어떤 이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다시 밀착하는 그거는 분명 그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종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느 한쪽이 그 패배를 시인하는 부분적인 혹은 뭐 전체적인 그런 그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그 패배를 시인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신변상으로도 상당한 그 뭐 거의 이제 파국 지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은 분명히 그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전쟁 종전 이야기가 그 쉽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라든 중재를 통해서 그 두 정상의 신변 안전을 충분한 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꾸 이제 한반도식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잠시 좀 멈추자는 휴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근데 휴전안을 지금은 두 정상이 그 젤렌스키나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건데 그런 신변 안전 보장의 충분히 됐을 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중재안이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은 좀 서서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러시아의 전략이 초토화 전략입니다. 주로 그 댐, 병원, 물류, 에너지 이렇게 인간 생활에 기반이 될 만한 게 표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식 총력전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을 난민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 안 해요. 대도시 공격 안 합니다. 러시아 군대만 공격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피해 의식은 우크라이나 측에는 첩첩히 쌓이고 이 전쟁을 이렇게 상처 입고 끝낼 수는 없다는 국민 정서로 단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종전의 책임은 저는 분명히 러시아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자기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종전이 대도 문제예요. 사실은 당장 들어가야 될 그 긴급고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재건에는 1조 달러 이상 들어갈 거예요. 너무 파괴됐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낼 나라들이 없어요. 지금 유럽이 다 재정의 기금에 고갈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재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제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일단은 가장 분명한 건 결전의지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럴 땐 국제사회가 이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개입해야죠. 네. 그리고 특별히 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푸틴이 자꾸 핵 얘기를 하고 핵버튼 만지작 거려서 걱정인데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 전쟁 1년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또 여진이 있었고요. 국가는 뭘 하고 있나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상자가 또 나왔죠. 네. 사실 지진 위험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뭐 지진을 국가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진이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완벽하게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예방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튀르키예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국가의 역할이 예측은 못하지만 예방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세도 걷었고 1999년부터 지진세를 걷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한정적으로 2003년까지만 걷기로 돼 있었는데 에르도안 당시 총리가 이거를 그냥 영구히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걷고 있는데 이게 6조 원 우리 돈으로 하면 그 정도를 걷어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어디다 썼는지 뭐 도로를 깔았다 이런 얘기가 정부 관료로 입에서 나온다는 지진세를 걷어서 도로를 깔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죠. 그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지금 5월이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과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5월 대선을 치를 것인가? 저는 연기하자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데 그렇게 봐요. 했다가는 멕시코 정부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1985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지진으로 2만 명 넘게 죽고 20년 장기 집권하던 정권이 네. 그 후에 끝나버렸습니다. 공교롭게 네. 이번 예. 에르도안도 2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멕시코 시티의 그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거 다소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이 이번에 이 사태를 악화시킨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개발 붐에 그 각종 난림공사, 부실공사 판을 벌여놓은 거. 이걸로 사실은 튀르키예가 경제 성장을 그렇죠. 해온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가는 전략이 부동산에 그냥 돈 쏟아붓는 겁니다. 예. 국내외에서 돈 막 빌렸어요. 그거 다 하고 녹지 해제해버리고 그런 데다가 그 공원도 없애버리고 지진 피해로 그 예비로 마련한 공원조차 그것도 없앴어요. 그러다 거기다가 아파트 올리고 뭐 쇼핑몰 건설, 짓고 부동산 이걸로 네, 전부 다 그런 과정에서 안전규제 법령을 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세는 걷었는데 거꾸로 정책은 지진에 더 취약한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법규를 잘 지킨 나라는 이번에 사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제정책의 총체적 파탄. 그래서 이미 완전히 파괴된 가옥이 10만 채가 넘기 때문에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가옥들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개발 독재, 어떤 성장 일변도에다가 권위주의 통치 이런 걸로 해서 이제는 튀르키예 자체가 멕시코 시나리오 즉 새로운 국가 사회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미국과 중국의 풍선 논쟁, 정찰 풍선 이 사건은 좀 잠잠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새로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U2 정찰기에서 찍은 풍선 사진이 공개됐는데 네. 태양 전지판이 딱 양옆으로 펼쳐진 네. 그 첨단 장비가 관측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능동 센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구 관측 위성이 아니라 전파를 발사해서 예. 지표면에 반사되는 그거를 탐지하면 지형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파도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외로 고성능 탐지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잔해를 수거했는데 왜 그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이건 꺼지지 않은 논쟁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풍선 정찰은 그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그 의원님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 10km 이하 그다음에 그 완전 우주 50km 이상 그 사이 빈 공간 이거는 지금 이 국가들 간의 협약이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거든요. 아, 네.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풍선 정찰 같은 그런 그 기체로 가는 그런 건데 이런 갈등은 그럼 계속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당분간 좀 그 국제법상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한답니까? 중국한테? 글쎄요. 일단은 이거를 중국 압박용으로는 쓰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 풍선은 다 떠다니고 있고 거기에다 한반도 상공도 지나갔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고 예, 중국은 그걸 한국이 알 거라고 미리 압박을 넣는 아주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북한이 관찰합니다. 북한이 이런 거 보고 저번에 무인기 날려보낸 의도가 뭡니까? 네. 예, 다음에는 풍선 날라오고. 다음엔 풍선인데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